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웅보는 강둑을 타고 반다름으로 뛰어내려가면서 하늘에 깔린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어느 별이 할아버지 별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가 송월촌 홍거사집에 당도하자 노루목의 부모님 안부를 살피러 갔던 대부리는 해걸음 때부터 와서 기다렸다면서 의원님도 모셔오지 못하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며 은근히 찍자를 부렸다. 웅보는 엉덩이를 붙일 겨를도 없이 심사가 꼬여있는 대부리를 끌고 나와 홍거사한테 인사만 하고 어둠을 털며 갈 길을 재촉하였다. 형제는 삼경이 넘어서야 새끼내에 도착하였다. 새끼내에 당도한 웅보는 대부리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길로 칠복이 영감한테 갔다. 깊은 잠에 들었던 칠복이 영감은 웅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맨발로 뛰어나왔다. 의원은 모셔왔는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등불을 밝혀놓고 나온 칠복이 영감은 주위를 살피며 물었다. 죄송합니다. 그쪽도 병자가 헤아릴 수 없이 생겨나서 의원님은 수삼일 안에 꼭 오시기로 약조를 단단히 하셨어요. 의원을 못 모시고 온 대신 몇 가지 약재와 약광문을 구해왔구만요. 그제야 칠복이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웅보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음날 새벽에 새끼네 남자들이 모두 주막에 모였다. 그들은 웅보가 의원을 모셔오지 못한 것을 알고 실망하는 눈치들이었다. 칠복이 영감이 웅보를 대신해서 양 의원이 수삼일 안에 새끼내에 와주기로 했다는 것과 웅보가 약재며 약방문을 구해온 것을 대충 설명해 주었다. 아휴, 의원을 모셔오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죄다 죽었구만. 새끼네 남자들은 웅보를 보면서 투덜댔다. 의원도 없이 약방문이나 구해와 어찌하겠냐는 것이었다. 칠복이 영감이 병자들을 한 곳에 모으자는 말에도 택도 없는 소리요. 병자들을 한 곳에 모을 집도 없거니와 당장 가족들이 마다할 거요. 아무렴 죽어도 제 집에서 죽기를 원할 거요. 기왕지사 의원이 오지 않았을 바에야 병자를 떼매고 깊은 산속으로 피접을 가는 둘이밖에 없겠구먼. 하고 반대를 했다. 안 될 말이네. 내 말대로 병자들을 한 곳에 모아야만 하네. 한 곳에 모인 병자들한테만 약을 쓰기는 허겄네. 칠복이 영감은 지금껏 새끼네 사람들을 대해왔던 것과는 딴판으로 아주 강경하게 잘라 말했다. 처음에는 웅보가 의원을 모셔오지 못한 실망 때문에 칠복이 영감의 말에 반대를 했던 새끼네 남자들도 차츰 고집을 꺾었다. 결국 그들은 병자들을 한 곳에 모아 구안을 하기로 하고 병자들이 거처할 만한 집을 물색하였다. 병자들의 수를 알아본 결과 새끼네에만 8명이나 되었다.
기왕이면 외딴 집이 좋겠는데. 그렇다면 말바운의 주막이 안성맞춤 아닌가? 덕칠이가 웅보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덕칠이의 말에 웅보는 일단 말바우 어미한테 이야기를 넣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다. 새끼네 남자들이 돌아가자 웅보는 말바우 어미에게 마을 사람들의 뜻을 전했다. 아이고, 그렇잖아도 우리 모자는 친정으로 피접을 가려고 했던 차에 잘 됐어 그랴. 우리 걱정 말고 좋을 대로 하시오. 말바우 어머니는 흔쾌하게 승낙을 해주었다. 집주인의 승낙이 떨어지자 웅보 형제는 안방과 건너방을 치우고 술청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다. 그러나 그날 아침나절 병자들을 말바운의 주막으로 모으도록 설득을 나선 새끼네 남자들이 맥이 빠져 돌아왔다. 병자들이 죽어도 자기 집에서 죽겠다는 것이었고 가족들도 외딴 집에 다른 병자들과 같이 있게 할 수가 없다고 완강히 거절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말바운의 주막으로 오지 않는 병자에게는 약재를 써주지 않겠다는 말에도 의원도 없는데 누가 탕약을 끓여주고 병자를 돌봐줄 수 있겠냐면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탕약 한 번 끓여보지 못하고 하루가 헛되이 지나가 버렸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피접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병자가 있는 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으나 아직 병자가 생기지 않은 집은 병이 옮기 전에 새끼네를 떠나야 한다고 서둘렀다. 살림은 그대로 둔 채 이불이며 손만 지게에 짊어진 마을 사람들은 줄레줄레 새끼들을 꿰매차고 주막 앞을 지나면서 어서 떠나자고 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호역이 퍼지지 않은 깊은 산속이나 절간을 찾아간다고들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피접을 떠나기 시작하자 말바우 어미도 마음이 달아서는 웅보네가 떠나지 않겠다면 자기네 모자라도 짐을 꾸려서 친정이 있는 공산으로 떠나겠다고 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새끼네가 텅 비어버린 듯 싶었다. 아침 일찍 한두 집이 떠나자 해가 머리 위에 떠오를 무렵엔 너도 나도 서둘러 짐을 꾸렸다. 가까운 곳에 피부치가 있는 사람들은 친척들을 찾아 나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막연하게 집을 떠났다. 그들은 집을 떠나면서도 계속 소금을 뿌리고 쑥불을 피웠다. 웅보는 새끼네를 떠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돌림병이 고개를 숙이면 돌아오라는 말을 해주었다. 웅보는 그의 친구들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적이 마음이 놓였다. 덕칠이, 판쇠, 막동이, 김치근이와 칠복이 영감, 천서방, 그 밖에 병자가 있는 몇몇 집만이 새끼네를 떠나지 않았다. 새끼네에 남은 그들은 밤이 되자 주막에 모였다. 덕칠이와 막동이, 판쇠는 서둘러 피접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죽으나 사나 새끼네에 남아 있자고 주장했다. 웅보는 떠나고 싶지가 않았다. 혼자라도 남아서 새끼네를 지키고 싶었다. 아직은 비록 땅 한 뼘 없는 곳이었지만
이제 새끼네를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평생을 아무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떠도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새끼네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해 왔으며 지금은 비록 땅 한 떼기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새끼네의 모든 땅이 그의 소유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마에 불도장이 찍힌 채 살다가 죽어서는 틀림없이 별이 되었을 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싶었다. 나는 피접을 가재도 갈 데가 없구만. 그렇다고 옛날 종살이하던 상전을 찾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옹부는 말을 하고 나서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뭐 누구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다든가. 판쇠가 불컥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였다. 절간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덕칠이었다. 절간에서 부처님이 우리를 기다리기라도 한단 말이여? 김치근도 새끼네를 떠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덕칠이의 말에 쐐기를 박았다. 절마다 쌀가마니가 그득그득 쌓여있다는 말을 들었네. 잠자코 있던 막동이가 입을 열었다. 아무리 쉬면 흉년이라도 죽놈들 굶어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으니? 하는 덕칠이의 말에 요새 절마다 큰 불사를 한다더구만 하고 막동이가 받았다. 막동이가 한 말은 사실이었다. 그 무렵 전국 방방곡곡 사찰마다에는 지방 수령들이 내지를 받들어 세자의 의미를 남자의 생식기가 위촉되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축성의 불사에 충당할 잿매살을 바리로 실어 올렸다. 큰 홍수가 삼남을 휩쓸어 굶주리는 백성들이 촉은 목피로 목줄을 지탱하고 게다가 돌림병까지 퍼져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판국인데도 조정에서는 굶주리고 병든 백성들 할인하기 위한 구휼미를 내리는 것은 제쳐두고 지방 수령들을 다그쳐서 각 절간에 잿매살을 거두어 보내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것은 모두 중전의 극성 때문이라고들 하였다. 세자는 의미를 알았다고도 하였고 혹은 천엄 고자라고도 하여 중전이 궁녀를 시켜 세자의 양경을 빨도록 하였으나 한 번도 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세자가 나이 들어 장성할수록 양경이 조호미같이 늘어져 소변이 저절로 나와 언제나 바지를 흥건히 적셨다고도 하였다. 혼례를 올린 지 몇 년이 지나도 교구를 한 번도 제대로 못하여 중전은 미친 듯 괴로워했다. 중전은 세자가 혼례를 치르기 전에 궁비를 시켜서 교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이때마다 중전은 세자의 방문 밖에서 지켜보며 큰 소리로 되느냐? 안 되느냐? 다급하게 묻고 궁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중전은 가슴을 치고 슬퍼하였다는 말도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세자가 그렇게 된 것은 중전이 완화군을 궁녀 이씨의 소생으로 세자보다 먼저 출생했음, 죽인 죄의 안갚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전은 단념하지 않고 세자의 의미를 낫게 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마다 축성을 올리게 하였으며 중전에 그 같은 극성에 못 이긴 고종은 각 고을 관찰사들에게 일러 모든 절에 잿매살을 보내라는 내지를 띄웠다. 나주 고을의 각 절간에도 잿매살이 그득그득 쌓였다. 타도에 있는 불회사와 운흥사를 비롯하여 중봉산의 중림사, 다시의 보감사, 금성산의 타보사, 심양사 등 큰 절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암자까지도 잿매살이 쌓이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로 들어가면 피접도 되고 세자 적분에 제밥도 얻어먹고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절에서 피접온 사람들한테 제밥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들은 것도 같구만. 덕칠이와 막동이가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말을 주고받았다. 덕칠이와 막동이 판쇠의 절간 제밥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 김치근과 천서방도 더 이상 새끼내에 남아있자고 맞서지를 못했다. 결국 웅보와 칠복이 영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덕칠이 말대로 일단 가까운 보감사에라도 피접을 가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다시 되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절간으로 잠시 피접을 하는 것이 좋겠구먼. 언제나 웅보 편을 들어주던 김치근이도 새끼네를 떠날 뜻을 비쳤다. 웅보는 친구들이 돌아간 뒤 식구들에게 나머지 새끼네 사람들도 절간으로 피접을 떠나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말바우 어미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리와 쌀분이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나자고 성하였다. 식구들 생각이 모두 그러한데 웅보 혼자만이 바득바득 고집을 세울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식구들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웅보는 식구들을 절간에 피접시키고 자신은 새끼내에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날 밤으로 웅보는 대부리를 시켜 노루목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오게 하였다. 노루목도 돌림병이 한창이라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그대로 둔 채 자기네들만 피접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루목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러 간 대부리는 날이 새기도 전에 혼자 터덜터덜 이슬을 털며 돌아왔다. 아버지 어머니는 윗전이 그대로 있는데 아래 것들이 어찌 감히 피접을 갈 수가 있겠느냐면서 펄펄 뛰시더라는 것이었다. 대부리 말로는 노루목 양진사 댁은 아직 아무데도 떠날 것 같지가 않더라고 했다. 대부리는 구경하기조차 힘든 쌀과 보리쌀을 2어마리나 걸머지고 왔다. 양진사 댁 마님이 내어주더라고 했다. 마님이 몰라보게 싹싹 해줬더만요. 대부리의 입에서 마님의 이야기가 나오자 웅보는 자기도 모르게 쿵덕쿵덕 심장이 절굽공이질을 해댔다. 마님이 우리 걱정을 많이 하시대요. 농사도 없이 어떻게 사냠시로 정 살기가 탁탁 허걸랑 어려워 말고 간간히 식량을 갖다 묵으라고 합디다. 하는 대부리의 말에 옆에 있던 쌀분이가 연신 혀끝을 차며 감격해 하였다. 그녀는 대부리가 가져온 식량을 금싸라기 대하듯 하며 오달진 생각에 괜스레 벙싯벙싯 웃기까지 하였다. 갑자기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이튿날 새벽 그들은 새끼네를 떠났다. 병자와 가족들만 남게 되었다. 그들은 두서너 집씩 패를 지어 떠났다. 웅본에는 말바우 모자와 칠복이 영감 내외가 한 패가 되어 보감사로 향했다. 웅본은 한 대잠을 자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불과 솥이며 취사 도구를 미리 싸놓고 마을 앞 갈림길에 나왔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나는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만날 기약을 하며 헤어졌다. 김치근이네와 천서방네는 다보사로 떠났고 덕칠이, 막동이, 판쇠네는 영암 월출산 쪽으로 갔다. 그들은 마을 앞 갈림길에서 헤어지면서 가족들이 있을 만한 곳이 정해지는 대로 곧 새끼네로 되돌아오기로 굳게 약속을 하였다. 우리들 고향이 새끼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네. 이번에 새끼네로 안 돌아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향을 못 가질 걸세. 웅부가 헤어지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자. 돌아와서 방천을 다시 쌓아야지. 하고 이불 위에 망태기와 대소쿠리를 얹은 바지개를 지고 일어서며 덕칠이가 손을 흔들었다. 웅부는 친구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병자 구안 때문에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남은 사람들 집을 돌아다니며 금쇠동 양 의원한테서 구해온 약재를 증세에 따라 나눠주고 가족들을 피접시키고 나서 자기는 다시 마을로 돌아올 터이니 그리 알라는 말을 해주었다. 그러고도 새끼네를 떠나자니 울컥 목을 때가 뜨거워졌다. 종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노루묵을 떠날 때와는 또 다른 슬픔을 맛보았다. 그들은 이러구러 몽그작거리다가 밤이 깊어서야 새끼네를 떠났다. 웅보네들은 쌀분이의 요청대로 영포나루에서 나룻배를 타지 않고 계산을 넘어 진포리에서 강을 건너기로 하였다. 그녀는 노루목 양진사 댁으로 마님을 따라오기 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진포리를 다시 한번 먼 발치로나마 보고 싶었던 것이다. 계산을 넘어 진포리에 당도하자 희번하게 동이 터오고 이내 살껍질이 따끔거리는 햇살이 쫙 퍼지면서 강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덮쳐왔다. 그들은 진포리 앞 흰 모래가 푹신하게 깔린 강변 느티나무 아래서 잠시 쉬면서 보리죽을 끓여 먹었다. 아침을 때운 웅보는 포실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진보리를 바라보며 쌀분이에게 잠깐 옛날에 살던 마을을 둘러보고 오라고 하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래살래 가로저었다. 나를 밝혀줄 사람도 없는디 가긴 어딜 가. 쌀분이는 그릇을 강물에 씻어 챙기며 힘없이 말했다. 진포리에 들리지도 않을람시로 왜 이쪽으로 돌아오자고 했어? 웅부가 물었다. 그냥 마을만 한번 보려고. 쌀분이는 그릇들을 소쿠리에 넣어 웅보의 바지개에 얹으며 잠시 시선을 느려 진포리를 굽어보았다. 진포리가 새색시 친정이담서 안 둘러보고 그냥 갈 거요? 말바우 어머니도 쌀분이를 보며 한마디 했다.
친정이나마 피부치 한 사람도 없는데 누굴 찾아가요? 쌀분이의 대답에 말바우 어머니는 더 이상 시시콜콜 케어 묻지를 않고 떠날 차비를 하느라 덤성거렸다. 쌀분이는 어려서 물난리에 부모를 잃고 투속 노비로 진포리 유참봉 집에 들어와서 마님의 몸종으로 노루목 양진사 댁에 옮겨가기까지 8년 동안 이곳 진포리에서 자랐다. 그녀의 기억으로는 영산강 큰 물에 떠내려간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릴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진포리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역시 가슴에 맺히게 살아남은 것이 없었다. 진포리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뚜렷하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유참봉 집으로 들어가기 전 나루터 사공 집에서 애 없게 노릇을 하며 얹혀 살 때 사공 내 아기를 업은 채 강에서 징거미를 잡다가 발을 헛디뎌 아기와 함께 물속에 넘어져 성질이 도깨비 바늘 같은 사공 마누라한테 장단지에 뿔긋뿔긋 피멍이 들도록 수양보들 회초리로 아랫도리를 얻어맞았던 일이 가장 뚜렷하게 머릿속에 찍혀 있었다. 자, 싸먹싸먹 가봅시다. 쌀분이는 옛날의 기억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일행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하며 옷 부통이를 머리에 이고 나루터를 향해 앞장섰다. 혼잎을 하나만을 똘똘 말아 멜빵을 만들어 등에 붙인 말바우가 조랑말처럼 달랑거리며 강변과 논둑을 뛰어다니더니 보랏빛 초롱꽃이며 노란 버들금불 촉꽃, 분홍빛 맥꽃을 꺾어들고 앞서 걷는 쌀분이에게로 와서는 탐스러운 버들금불 초를 한 송이 주었다. 아무도 강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 나룻배가 미루나무 밑동에 한가롭게 매여있는 나루터에는 쇠코 전방이를 걸친 40이 넘어 보이는 사공이 팽나무 그늘 밑에서 강바람에 자울자울 졸고 있었다. 쌀분이가 나룻배가 매여있는 미루나무 쪽으로 가서 큰 소리로 말바우를 부르자 사공이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섰다. 쌀분이는 사공을 알아볼 수가 있었지만 사공은 그녀가 10여 년 전 그의 집에서 애없게 노릇을 했던 쌀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듯 싶었다. 그녀는 사공이 가까이 다가오자 아른 채를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저 보감사로들 가시오? 사공이 하품을 깨물며 쌀분이에게 물었다. 우리가 보감사로 가는 것을 어찌게 하셔요? 쌀분이는 사공이 그들의 행선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보감사로 돌림병 피접을 가는 길이 아니오? 사공은 다 알고 있는데 뭘 한 자락 까느냐고 은근히 뽐내는 말투로 반문해왔다. 보감사로 피접 가는 사람들이 우리 말고도 또 있었남요? 보감사로 피접을 가는 거요. 제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거요. 쌀분이와 사공이 동시에 묻고 있었다. 사공에 뱉는 듯한 말투에 쌀분이는 마음이 상했다. 틈을 봐서 자신이 옛날 애없게 노릇을 하다가 유참봉 댁에 들어간 쌀분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앵돌아지고 말았다. 그 사이 뒤돌아오던 식구들이 나루토에 당도했다. 쌀분이는 웅부 곁으로 가서 사공이 한 말을 일러주었다. 보감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면서요. 웅부가 사공에게 물었다. 돌림병 피접을 가는 사람들보다 잿밥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공의 말에 웅부는 할 말을 잃고 나룻배에 올랐다. 휙 강바람이 드밀고 올라왔다.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져 물비늘이 번쩍번쩍 되새어 왔다. 보감사에 당도한 것은 한낮이 가까워서였다. 삼나무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후미진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가파른 왕몰의 등성이를 추어오르니 숲속에 자리 잡은 호젓한 절간이 보였다. 일행은 보감사 앞 큰 굴참나무 아래에 짐을 받치고 땀을 식혔다. 절간 안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듯 싶었다. 그들이 굴참나무 아래서 땀을 식히고 앉아있을 때 절간 안에서 여남은 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중이 나왔다. 어이, 동자중, 보감사에 있는가? 칠복이 영감이 천천히 일어서며 큰 소리로 묻자 눈이 산머루처럼 총기가 서린 예쁘장하게 생긴 동자가 가까이 다가와 합장을 하였다. 어디서들 오시는 길입니까? 동자가 대충 일행의 행색을 살피며 물었다. 우리는 강 건너에서 오는 길이네만 얼마 동안만 보감사에 거처할 수 있을까 모르겠구만. 동자는 잠시 웅부를 쳐다보더니 돌림병 때문에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빈방이 하나도 없습니다요. 동자의 말에 일행은 궁색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빈방이 없으면은 의지열 헛간이라도. 글쎄 올시다요. 주지스님께 말씀을 드려보시지요. 주지스님은 계시는가? 법당에 계시옵니다. 세자저하 무차대회로 바쁘시옵니다. 이때 절간 안에서 불목 한이인 듯 싶은 건장하게 생긴 사내가 장작을 한아름 보듬은 채 서서 굴참나무 쪽을 내다보더니 동자를 향해 스님이 찾으시는데 계속 뭐하노? 하고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들어오셔서 스님을 만나보시지요. 얼굴이 곱고 마음씨도 착해 보이는 동자가 웅부를 향해 따라 들어오라는 눈빛을 했다. 웅부는 일행을 그대로 굴참나무 밑에서 쉬게 하고 혼자만 동자를 따라 절간 안으로 들어섰다. 법당에서 울려나오는 목탁 소리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섰다. 노루목 양진사댁 노마님이 세상을 뜬 지 49일 만에 지내는 77째 때 잿맷살을 지고 금성산 다보사에 갔었던 것까지 하면 두 번째 절집이었다. 웅부는 절간의 부처님보다는 죽어서 별이 되어 밤마다 손자를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영혼과 영산강에서 죽은 수많은 종들의 혼을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절에 드나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여태껏 종이 부처님께 빌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동자의 말대로 절간방에는 돌림병을 피해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방문을 휠쩍휠쩍 열어 젖히고 늘비하게 누워 있었다. 웅보는 법당 돌계단 아래 무화과 나무 옆에 서 있다가 주지 스님을 만났다. 송월촌 스승댁 벽에 걸린 족자 속의 달마도와 같이 이마가 훌렁 벗겨지고 양미간이 유자 껍질처럼 쭈글쭈글한 데다가 뭉뚱한 방석호를 가진 스님은 웅보가 꾸벅 허리를 굽히자 천천히 합장을 하였다. 옆에 서 있던 동자가 웅보 대신 식구들이 보감사를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해 주었다. 어차피 만발 공양을 하는 판이니 먹을 것이야 있소만 기거할 방이. 스님은 깐깐한 체구에 비해 목소리의 울림이 좋았다. 방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요. 그저 밤이슬만 피하게 의지할 만한 허청이라도. 모두 몇이나 돼요? 5이옵니다. 내가 어디 대중방에 발 뻗을 구석이라도 있는지 알아보거라. 스님이 동자에게 말하고 나서 식구들 중에서 병자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병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요. 동자가 대신 말해주었다. 웅보는 절간에서 뛰어나와 다시 굴참나무 아래로 돌아왔다. 굴참나무에 매미가 싱그럽게 울었다. 그들이 절간 안으로 들어서자 스님은 조금 전 장작더미를 보듬고 숙설간 쪽으로 사라졌던 건장하게 생긴 불목 한이를 불러 세웠다. 이 손님들에게 마지가 남았거든 요기를 시켜드려라. 스님은 불목 한이에게 이르고 다시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웅보네들은 지게를 받쳐두고 불목 한이를 따라 숙설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 큰 절도 아닌데 널찍한 숙설간에는 잿맷살이 가마니로 그득히 쌓여 있었고 큰 가마솥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웅보네들을 데리고 들어간 불목 한이가 나이가 지긋하고 깡말라 보이는 공양주에게 요기할 것을 좀 내놓으라고 하자 사람 좋아 보이는 공양주는 군소리 한마디 없이 나무 그릇에 하얀 마지밥을 그득그득 퍼 담아 주었다. 속신한 뒤로 몇 달 만에야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흰 쌀밥을 대하자 먹기에도 아까워 한동안 모두들 멀뚱한 눈으로 밥그릇들을 들여다보았다. 배 안 고파요? 묵기 싫으면 죄다 나한테 맡기고 나가요들. 오랜만에 흰밥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구먼. 그러면서 대부리가 먼저 밥그릇을 왼손으로 받들고 정신없이 숟갈질을 하였다. 채열라, 싸묵싸묵 먹어라. 웅보도 밥그릇을 들며 한마디 했다. 흉년에 흰밥 먹고 체해서 죽은 귀신은 천당에 가서도 배를 골치 않는답니다요. 대부리는 형의 말을 받으며 개눈 감추듯 밥 한 그릇을 먹어 치우고는 냉수를 한 바가지 떠서 쿨럭쿨럭 들이켰다. 웅보는 밥그릇을 비우고 밖으로 나와 그들을 안내해준 동자를 찾았다. 동자는 숙설간 토방 그늘 밑에 앉아서 자울자울 졸고 있다가 웅보가 가까이 다가가서 큼큼 헛기침을 하자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는 동자를 따라 숙설간에서 두 칸 사이로 떨어진 대중방으로 갔다. 크나큰 대중방에는 아기며 노인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었다. 남자들은 그냥 늘비하게 누워 낮잠을 퍼자고 있었고 안악들은 구부리고 앉아서 땀직땀직 바느질을 하거나 아이들 머리를 헤집으며 손톱으로 석회를 죽였다. 새 손님들이 오셨으니 조금씩만 뽀짝 다 붙이시오. 동자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치듯 말했다. 동자의 말에 누더기를 깁거나 석회를 죽이고 있던 안악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힐끔 시우를 들어 웅보를 보았으며 남자들은 심히 못마땅한 눈초리로 누운 채 눈만 짙어 보였다. 5 사람들이 더 들어옵니다요. 뽀짝 다 붙이라니까요. 동자가 다시 큰 소리로 말해서야 누워있던 사내 서넛이 억지로 상반신을 일으키며 제길 신골박듯 하는구만. 이러다가는 돌림병에 걸리기 전에 떠 죽겠네. 하고들 한마디씩 튕겨댔다. 미안하외다. 웅보는 툴툴거리는 사내들을 향해 허리를 굽실거렸다. 숙설간으로 돌아와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이 비집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남정네 들어오고 한방에서 잘 거요? 방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말바우 어미가 방 안의 사나들을 보며 놀란 듯 말하자. 잡아먹지 않을 테니 걱정 노쇼. 하고 턱수염이 까칠한 사내가 대꾸를 했다. 그 소리에 말바우 어미는 소리나는 쪽을 살피더니 말없이 휙 뒤돌아 나가버렸다. 웅보는 쌀분이를 데리고 방에서 나왔다. 대낮부터 방 안에 뻘뻘 땀을 흘리고 신골치듯 앉아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절간 구경이라도 하며 바람이나 쐬는 것이 마음 편할 듯 싶었다. 말바우 어미는 앵돌아진 표정으로 법당 앞 대돌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절간의 해는 짧았다.